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오늘은 무니인사이트의 박성문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분이 반도체 테크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낱낱이 좋습니다.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문입니다. 야, 빅테크 실적이 시작돼서 정말 어렵사리 모셨는데 저희 3프로 TV는 처음이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그래도 뭐 원래 카이스트 김정우 교수랑 원래 연이 좀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이제 그 김정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그 주제들을 좀 꽤 오랫동안 추적을 했었어요. 그 HBM이 처음 도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쭉 관심 깊게 봤었고, 네. 이제 또 관련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카이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그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돼 있다 보니까 연구 동향이나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데 유리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HBM의 아버지. 네. 자, 그것만 한번 여쭤볼까요? 처음부터 이제 빅테크 실적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보고 싶은 대로 보이는 것이 늘 있죠. 컨퍼런스 콜은. 근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100점 만점에 얼마나 줍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그 구글이 보수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85점 정도. 네. 그럼 나머지 15점은 왜 일단은 깎으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그 다음에 TPU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길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좀 아쉬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TPU의 보급률이 또 그 다음에 브로드컴의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키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저는 반도체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그냥 클라우드 백로그가 10% 증가한 만큼 그다음 캐펙스 투자도 10% 증가한 2,050억 불에 대한 그 투자는 그냥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네. 우리는 시장을 최대한 쫓아가는 식의 그 결과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네. 80점 이상을 준 겁니다. 아하. 근데 원래 빅테크 실적에서 AI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냐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보잖아요. 근데 최근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 뭐 이런 단어들도 막 있어서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네, 대한 이 부분에 경각심이 대해서 있죠.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일단 그 칩에 대한 단가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그 숫자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M7이 이번에 투자한 총액을 따져보면요. 약 1조 달러가 됩니다. 제가 역사상 이렇게 많은 캐펙스가 투자된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시장이고 네. 아마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기관 투자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런 숫자는 태어나서 처음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산업혁명에 가까운 수준의 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FCF가 마이너스가 왔다 해도 그동안 참 유용현금이 참 많았던 거를 공격적으로 잘 투자했구나. 네. 여기에 생존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돈을 다시 언제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가 빅테크의 자격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그 1조 달러라는 그 거대한 숫자를 우리가 태어나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평가를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빅테크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이 좋은데 국내 반도체주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외국인 수급이나 네. 뭐 일단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AI가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AI를 활용한 사용자의 증가 추이와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API 콜수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발표한 GPT 소리 처음 나오고 코덱스의 월간 사용자가 이제 그 10 밀리언을 증가했거든요. 네. 네. 그런 수치들이 어쩌면은 증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서비스를 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수치와 데이터의 근간에서 봤을 때는 상승론자의 입장에서 저는 무게추가 항상 더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는 쉽게 복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하드웨어는 쉽게 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쉽게 돼요. 우리가 최근에 팔란티어의 그 전쟁 모델을 어떤 그냥 X 유저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라고 올렸는데 물론 팔란티어보다 뛰어나진 못하지만 그거에 이제 모사하는 수준의 그 소프트웨어가 나왔다는 거는 점점 더 소프트웨어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누구나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리소스가 확보되는 속도는 리드 타임이 지금 굉장히 길어요. 최소 네. 3년인데 그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는 너무 쉽게 복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장이 가지는 이 상승론자의 입장에서 네.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만약에 이 상승이 제대로 된 실적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더 상승할 것이고 이제 저는 초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제 구글의 CEO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이죠. 오늘의 구글 CEO가 이 거대한 상승에서 초입이나 다름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말 사이에 최태원 의장, 그 다음에 어저께 구글 컨퍼런스 콜에서 대부분 이 큰 파도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 이제 초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3프로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 투자를 또 국장을 매일매일 하시다 보니까 다 알겠는데 실적 좋은 거 다 알겠는데 이제는 실적 좋은 것도 다 안 돼요. 근데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불안불안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모든 그 수치와 연간 평균 상승률은 다 계산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제가 보는 그 HBM의 프리미엄이 결국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상승률이 되게 높았을 때는 그 HBM과 D램의 프리미엄 밸류비를 계산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높았을 때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공격적으로 강세장을 나타내던 그 시기고요. 그 수치가 대략 10배에서 12배까지 이격이 났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장기 계약이라는 그 계약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SCA라는 마이크론의 계약.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계약 특징과 하이닉스의 계약 특징이 약간 다른데 마이크론은 하방이 단단한 계약이에요. 장기 계약을 할 때 가격을 하방을 선을 정해놓고 고객을 확보하는 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격형으로 LTA를 계속 증가시키는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이격 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HBM과 D램의 가격 추이비가 장기 물량을 아무래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비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공급사인 엔비디아의 HBM을 얼마나 납품하느냐가 결국 그 회사의 밸류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SK가 이제 그룹 전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AIDC에 대한 진심이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의 LNG 발전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ENS 그룹 전사적으로 텔레콤도 그렇고 AIDC에 지금 진심이에요. 왜냐면은 그 사업 자체가 나타내는 마진율이 60% 이상, 7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모종의 그 계약 딜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어쩌면은 시장에서는 HBM의 프리미엄을 좀 낮추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은 우리가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캐펙스의 확장은 아직 리드 타임이 40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장이 연산축에 넣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가격의 공포에 대한 프리미엄이 그동안 지배했던 시장에서 LTA로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장으로 내려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이거나 공포에 빠져서 우리가 HBM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왜 하이닉스만 그 점유율이 높고 네. 왜 하이닉스만 납품을 할까요? 이렇게 씌우면은 중국도 하겠죠. 근데 그 수율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 창시는 뭐 대략 5%에서 10% 정도의 수율이 나온다고 하고요. D램 붙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가격 정책을 강하게 유지하는 거, LTE 상방을 열어가면서 계속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게 저는 아직 이 레이스가 40주의 리드 타임이 남았다면 20주는 가야 된다. 네. 확률 분포적으로도 가운데 P급 정도까지는 프라이스의 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물론 엔비디아는 걱정이 없겠죠. 엔비디아는 SK와 모종의 이제 GPU 소버린 AI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 대한 해자를 SK에게 주고 대신에 HBM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네. 그러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의 밸류체인 상에서 최고의 수혜를 받고 있는 SK하이닉스, 네. 뭐 뒤에 한미 반도체도 있지만 끝단에
근데 A부터 Z까지 전부 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비교를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결국 둘 다 잘 될 거지만. 근데 이제 HBM의 프리미엄이 지금은 조금 희석됐다가 더구나 LTA는 그 디램과의 프리미엄을 좀 더 희석시키는 대신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게 SK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뷰 같아요. 밸류. 그 이제 실적으로 나타날 거다. 근데 이제 시장은 기울기는 주가는 기울기의 함수다. 결국 영업이익이라든지 이익률 자체가 둔화될 거다. 그리고 디램 가격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둔화될 거다. 이 둔화될 건가에 공교롭게 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수급이 꼬임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봤을 때는 그래도 결국 이 안정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건가요? 네, 일단은 안정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이 지금 디램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수요 공급에 대한 그 현황판을 보면요. JP모건에서 오늘 아마 나왔던 레포트에서 약 네. 17% 정도 부족하다, 디램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디램보다 17%가 부족하다. 그런데 2025년에는 6% 정도 부족했다. 네. 그런데 17% 부족하다. 이게 점점 우리가 느끼는 그 키미 K3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겪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처음에는 좋다가 사용자가 몰리면요. 공급을 못 합니다. 샷다운하고. 예, 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하드웨어 리소스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단기적인 주시한 거기도 하락으로 반응한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그때가 우리가 뭐 기회다라고 이제 전략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한 번 할 수 있으나 연속성, 지속 가능성에서는 좀 차별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SK가 어쨌든 ADR을 상장시켰습니다. 지금쯤이면 뭐 반은 성공이라고 보는 건데 프리미엄, 본주와의 괴리 이런 것들이 뭐 97년부터 시작했던 TSMC의 ADR과 비교도 많이 하고 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과도 비교도 많이 하고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보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제가 확인했던 프리미엄은 대략 한 37% 좀 더 정도였는데 벌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좀 줄어들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여전히 높아요. 여전히 프리미엄 밸류가 높다는 거는 약간 시장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그 두 가지의 기업의 시총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상승론자, 비관론자가 있다면 또 우리가 타짜들이 있잖아요. 네. 그들의 시간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들이나 이 투자자들이 레버리지에 수급이 많이 몰린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패를 다 보여준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어떠한 공격의 논리는 항상 있거든요. FCF, 빅테크 돈 없다, 네. 네. 부족하다, 뭐 이런 논리들 비관론자들이 보는 시각들이 늘 나왔고 그리고 그거는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우려와 시각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이럴 때는 레버리지율을 좀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변동이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레버리지는 수학적으로 원금을 좀 삭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네. 있잖아요. 변동장에서는. 그래서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판에 들어왔을 때 AI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을 다시 세워야 된다. 만약에 내가 바라보는 그 AI가 다가올 미래가 긍정적인 방향이고 좋은 방향으로 시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투자를 이어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반대로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 효용 가치가 없고 이거 해봤자 뭐 밈이나 짤 만드는 데 쓰고 뭐 그런 식으로밖에 쓰질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투자를 멈추시면 오히려 정신 건강에는 더 좋은 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반도체 고점, 피크아웃을 판단할 지표가 따로 있을까요? 대표님 판단하는 지표? 저는 반도체의 결국에 나오는 네.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주기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파운드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파운드리의 가동 주기에 따라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죠? 가동 파운드리의 주기요? 가동 주기? 네. 그 프리커치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 EUV라는 그 노광기 장비를 사잖아요. 아하. 이게 날카로운 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쏴서 기판을 만드는데 이 날카로운 칼이 약 8년간 사용되면은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빛의 8년이요? 세기도 그러면 장비의 연한을 8년으로 봤을 때 언제 가장
감가상각을 고려했을 때 마진이 제일 좋을까? 이것도 또 중간값인 4년이에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대거 투자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4년간 가동을 했을 때 이제는 누구나 다 너무 돈을 잘 버는데 이제 감가상각이 다 제거됐는데 그럼 이제 내가 순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저는 대략 2027년에서 8년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기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 Q 사이클이 쉽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기열에는 어느 정도 시장도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접근이네요. 결국 듀레이션, 그러니까 옵티말이 맥시마이징 되시는 게 27년과 28년. 근데 그때도 지금 막 공급이 쇼티지다, 더 커진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그럼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이 되면은 이제 진짜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그 컴퓨팅 파워를 가져가겠죠.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이스X가 콜로서스를 만들어도 네. 결국에는 엔스로픽한테 자리를 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그 대표되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의 이 서로의 수요와 공급을 충당해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구조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우려를 많이 보내도 네. 결국에는 오늘 제가 이제 페이블 모델을 직접 쓰면서 리서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코드를 한도를 다 썼어요. 네. 네. 레포트 2개를 만드는데 아하. 그런데 이제 추가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1,000불 정도를 결제를 하면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다 하는데 이거 이틀이면 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 건가? 어쨌든 B2C의 시장도 이 소비의 시장 크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잘 관찰하려면 실제적으로 얼마나 완결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생성한 기업들이 등장하느냐,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그런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주도권이. 네. 저번에는 엔솔픽이었다. 이번에는 GPT 소리다. 아직 뭐 제미나이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레이스들을 지켜보면서 사실은 그 변화의 변곡점에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가올 미래는 이제 네. 시작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는 내가 들어가서 지금 손실 감내폭의 공포의 지점까지 어느 정도 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이 여기서 이 게임이 레이스가 끝난다. 더 이상 AI 모델 개발이 없다. 그러시면은 저는 당장 메모리를 다 팔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에 기여되는 부분만큼 메모리를 이제 로컬 모델로 돌리시는 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은 그 막대한 페이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거와 유사한 오픈소스 모델들을 가져와서 직접 이제 구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비용을 산출했을 때 우리가 양극단에 있는 수요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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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 주 아마 내일일까요? 제2 삼소 회동이 열린다고 네. 하는데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들이 젠슨왕 CEO를 미국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각 기업들이 꺼낼 수 있는 AI 관련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뭐 벌써 세 번째 네. 회동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상대적인 강도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메가 프로젝트 네. 발표된 이후에는 첫 회동이니까 또 네.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남다르지만 그 봐야 되는 핵심은 전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네오클라우드 시장입니다. 네오클라우드 자체가 지금 이제 대부분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뭐 아이렌 같은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와 SK텔레콤 이 두 가지 기업들을 제가 주로 보고 관찰하고 있는데 그 젠슨왕이 결국에 해줄 수 있는 거는 GPU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과 투자의 딜이 오가면서 보통 이제 AMD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을 투자해 주면서 구입을 동시에 이뤄냅니다. 네. 아니면 지분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교환하면서 GPU를 공급합니다. 거의 벤더 파이낸싱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딜도 나올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저는 긍정적인 방향은 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재료의 세기가 벌써 이제 세 번째 노출이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냉정한 시각을 봐야 된다. 첫 하는 회동만큼의 파급력은 네. 있을 것 같지 않다. 네, 아무래도 시장은 자극이 반복되면 음. 그 강도의 역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는 엄청난 GPU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약속이 아닌 이상 크게 주가가 많이 유동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큰 감흥은 없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참 주가라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야 우리가 뭐 실적 보고 큰 리니어 모델을 그려서 아니면 뭐 넌 리니어든 타겟 6개월, 1년 뒤에 목표를 산정하지만 그 가는 굴곡이 워낙 험난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주가를 논할 때 펀더멘털 이외에 수급, 그 기타 변수도 워낙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또 최근 국면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지금의 반등이 정고점을 못 뚫는다. 그냥 시간이 오래 가도 뚫기는 힘들다라고 안 보시는 돼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여전히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한국의 체력이 많이 커졌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매물대가 위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세가 좋고 나레이션으로 이거를 이끌어왔던 산업 전반에 있던 CEO들은 다 자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또 다 맞는 건 아니니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거는 결국에 이제 얼마나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매출을 만들어내느냐, 이 변화율에 따른 투자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기업들 중에 제대로 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진 기업이 구글 말고는 사실 존재하지 아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간극이 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스로피에게 만들어내는 지금 1분기, 2분기 합산 실적이 100억 불을 돌파를 했는데 이러한 상승률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네, 여전히 가속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델을 사용하면서 개인의 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장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자의 시선에서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엔지니어들이 투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냥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화려한 네. 뭐 레버리지라든지 어떤 신용이라든지 부채 사이클이라든지 금리, 뭐 원유의 가격의 변동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은 다 사실 고려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10년간 미국 기업에서 있으면서 경험했던 거는 네. 결국에는 쌓아가는 투자가 결국에 제일 큰 수익률을 냈던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의 너무 비관론을 2차 전지 때 우리가 한번 겪었던 그런 매출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시절과 메모리의 수요는 좀 결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반도체의 수요는 역사적으로도 30년간 줄은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의 진화와 함께 그 발전하는 그런 변화에서 AI가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2배씩 빨리 변화시키는 무의 법칙이 다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을 좀 유지한 채 우리가 시장을 대비했을 때 오히려 내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속도보다 네. 내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쥐고 있는 게 더 안전적일 수 있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삼프로 TV에서 처음 뭐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혹자들은 야 우리 지금 트레이딩 영역이고 오늘 내가 고점 저점이 되게 중요한데 너무나 시계가 넓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예전에 그 미국의 펜리스 업체에서도 꽤 오래 했었죠. 엔지니어링 하면서. 제가 엔지니어링 하면서 경험했던 장점은 미국의 EDA 시놉시스와 케이던스 두 가지 기업에서 이제 경력을 10년 정도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기업이 가지는 특징이 이제 얇고 넓게 많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과 그 다음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장점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런 EDA 인력의 고용률이 그 회사가 팹리스들이 소진하는 라이센스 시계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의 중요한 시계축 중에 하나가 기둥 중에 하나가 EDA 라이센스 비용을 EDA 인력 비용으로 치환을 하면요 유사하게 맞습니다. 아하. EDA를 사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결국에는 그 회사의 매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EDA의 제일 큰 고객은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그만큼 테이프아웃이 많이 나가고 칩의 라이선스 소모를 많이 합니다. 이게 토큰 베이스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인력 시장의 변화를 관찰했을 때 여전히 견조합니다. 그 말은 시장이 매출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어쨌든 인력 고용과 라이센스 소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참 미국의 엔비디아 타겟 프라이싱과 또 그것의 밸류 체인에 있는 SK하이닉스가 외사들은 뭐 이미 500만 원까지 타겟 프라이싱을 받으니까요. 네, 여전히 윗자는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음.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출연하셨을 때 또 질문 드리길 기대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 말에 빅테크 실적 발표들이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고 매크로 이슈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7월 말 그리고 8월 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가용 현금이 다들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버티라고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금 여력을 조금 두고 레버리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는 좀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이 1999년도에 7월, 8월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1999년이요. 예, 닷컴 버블 때도 뭐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에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수요가 나타나서 매출이 커지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소비가 받쳐주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데 그 뒤에도 한 번의 랠리가 더 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깊게 왔는데 네. 그때와 지금의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금융 기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중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속도가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찰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투자를 더 잘하는 변화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너무 저는 겁내지 않고 조금 용기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성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대로 오늘 장 마감까지 쭉쭉 상승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뭐 기다리던 빅테크들 실적이 발표됐고요. 네, 100점 만점에 전문가들은 85점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하나씩 나왔다라는 거고 해석은 이제 시장이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앞날과 여정은 이어진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